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소설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자, 이야기 큐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미 수업 시간에 다뤄봐서 알겠지만 우리의 황망근 어떤 사람이죠? 그렇죠. 굉장히 이타적이고 그리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사는 게 되게 힘들다라고 하는 걸 저는 한 해 한 해 살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황망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빛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업 시간에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을 것이고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만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황망근의 가족을 보게 되면 자, 어머니, 그리고 잠시 스쳐 지나갔던 여인이 있었고, 그리고 아들이 있습니다. 자, 아들의 이름은 뭐 이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 필기하고 싶은데 잠시만요. 볼게요. 영호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효자이고요. 그 다음에 스쳐 지나갔던 여인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뭐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게 되면 황망근에게는 이제 세 가지 소원이 있게 되거든요. 그 얘기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나?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제 여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토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나와 있던 게 뭐 황망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먼저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자,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황망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다른 날이 하루가 더 있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날이 바로 언제냐면 그 징집 영장을 받고서는 신체 검사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대 갔다 이제 군대를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신체 검사를 받잖아요. 이제 줄여서 뭐 신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돌아오는 길에 너무 좀 신비롭기도 하고 너무 거짓말 같기도 하고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토끼 고개라고 하는 데를 지나갈 때 토끼를 만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토끼라고 써 있어요. 이때 토끼를 만났는데 토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오늘 집에 못 간다. 너는 오늘 여기서 죽는다. 이러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황망근이 오늘 죽는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토끼가 제안을 하죠. 너가 오늘 나랑 힘겨루기에서 이기게 되면 내가 너한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넌 날 쉽게 못 이길걸? 막 이러면서 토끼가 얘기해요. 이게 또 말이 되나요? 뭐 소설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약간 조금 허무맹랑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토끼와 이러한 대결에서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뭐 황망근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유 저런 또 반푼어치가 아유 저런 또 반푼이가 저 바보 자식이 하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실제로 뭐 이제 소설 속이지만 소설 속에서 토끼와 그 대결을 해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소원이 바로 뭐냐면요. 여기 없나? 네. 제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와의 대결에서 이겼을 때 첫 번째 소원은 어머니의 건강. 자, 어머니가 건강하신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아내가 생기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대결에서 이겼기 때문에 토끼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황망근의 가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진짜 물 한 방울,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라는 얘기 있죠? 자, 우리의 엄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삼시세끼 다 누가 황망근이 차려주는 밥상을 받습니다. 자, 굉장히 효자임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잠시 스쳐 지나갔던 여인은요, 죽으려고 하는, 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여인을 구해주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 여인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죠. 그 여인이 저 옆집에, 옆 동네에 사는 누구였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여인이 뭐, 다른 누군가에게 겁탈을 당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아이를 가지고 있다,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다, 막 이러면서 이게 흉흉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진짜 우리의 이 여인이 함께 살던 이 여인이 8개월 만에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밑에 썼던 영호라고 하는 이 남자 아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토끼의 세 가지 소원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게 맞습니다. 엄마 건강하시고요. 무지하게 건강해요. 그래서 60대 노인인데 한 40대밖에 안 돼 보인다라고 책 자체에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원문을 봤으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60대 노인인데 40대처럼 보인다. 오히려 황만근이 40대인데 황만근보다도 훨씬 더 젊어 보인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엄마가 무지하게 건강하시고요. 그다음에 아내가 생기는 거. 아내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아이를 낳고 그리고선 또 홀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황만근은 엄청 그리워하게 돼요. 그래서 아내가 생기는 거 요것도 이뤄지게 되는 거 맞죠? 그다음에 아들이 생기는 거. 이 여인이 낳고 떠난 그 아이가 결국에는 황만근의 아들이 되니까 아들이 생기는 것도 맞죠. 예, 근데 왠지 느낌상 사실 황만근의 친아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이 여인이 베고 있었던 아이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친자식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황만근은 이 아이에게 또 좋은 아빠로서 반말하지 않고요. 맨날 막 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니가 막 이러면서 아버지 니가 막 이러면서 창피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이고 아들님 이러면서 아이고 아드님 아들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소설책에 보게 되면 아이고 아들님 미안합니다. 내가 술 많이 안 먹을게요. 막 이러면서 존댓말 쓰면서 아들한테 그렇게 막 절절 기고 사실은 이제 쩔쩔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아들을 좀 존경한다라고도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 이제 존경이 아니라 존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제가 지금 워딩을 잘못했는데 존경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너 어디 아버지한테 이렇게 함부로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래 아들아 네가 하는 말 다 일리 있다. 나의 건강을 생각해서 네가 술 적게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가 네 말 듣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아들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황만근의 가족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황만근은요, 여기 나오지만 이타적이고 자기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아주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면 돼요. 우리의 황만근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빚어 먹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술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황만근이 있었어요. 네, 진짜 뭐 말통으로 먹었다라고 소설 속에 나오거든요. 그만큼 황만근은 술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거, 자, 마을 사람들. 여기가 황씨 집성촌이거든요. 집성촌이 뭐냐면 황씨들만 모여 사는 곳이 그런 마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황씨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이다라고 해서 이 둘의 지금 황만근과 마을 사람들의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거, 요거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갈등의 원인은 황만근의 실종이에요. 황만근이 사라졌다. 이렇게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부분 보면은 황만근이 왜 사라졌지? 어디 갔지? 뭐 하고 있을까? 이러면서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게 되고 독자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면서 사건이 전개되고 내용이 전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황만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황만근가라고 하는 거 거기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요거는 원문을 좀 가지고 와서 다시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황만근. 자, 황만근가 요거는 교과서랑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황만근가의 내용을 읽어주면서 그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 하고 단호하고 크게 소리를 쳐서 주의를 끈 다음에 한 박자를 쉰 뒤에 만근 하고 두 박자로 느릿하게 부른다.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황만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알다시피 유복자예요, 유복자. 그 유복자가 뭐냐면 뭐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거기서 돌아가셔가지고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또 얘가 8개월 만에 나오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나? 저는 이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이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교과서 속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을에 있는 만근산의 이름을 따서 만근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황만근가로 가보게 되면
황만근 이렇게 하는데 그건 결국 뭐냐면 황만근 자기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백분, 찌번, 역근, 팔푼, 두바리 하고 빠르게 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분 이거 뭐냐면 황만근한테 너 몇 번 넘어졌니? 이제 사람들이 다들 바보라고 얘기하니까 너 몇 번 넘어졌어? 그랬더니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뭐 몇 번 뭐 세 번 넘어지고 해도 늘 항상 100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00번을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00분, 100번, 100번 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찌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황만근이 혀가 짧았대요. 그래서 뭐 청년 시절에 국수집에 갔는데 그때 이제 국수 10원어치만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혀가 짧으니까 사장님 국수 띠번어치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찌번이라고 그러니까 10원어치만 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근데 그만큼 황만근의 혀가 짧았다라고 하는 뭐 이런 걸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역근 이거 뭐냐면 황만근이 되게 왜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몸무게가 뭐 몇 킬로가 되냐라고 할 때 10근밖에 안 된다. 그만큼 사람이 굉장히 왜소하다라고 하는 황만근의 그 외모에 대해서 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0근이라고 하게 되면 한 근이 원래 600g이거든요. 그럼 10근이면 얼마예요? 뭐 6kg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6kg는 사실 악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만큼 사람이 왜소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닐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푼 이거 뭐냐면 팔푼이 팔푼어치 뭐 요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팔푼이라고 하게 되면 바보를 뜻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어 팔 저기 뭐냐 여기 또 팔푼이라고 하는 의미는 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팔싹둥이 그러니까 이 황만근이 8달 만에 태어나게 되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겠지만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아이를 만삭으로 그러니까 만추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8달 만에 아이를 낳게 돼요. 그래서 팔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해서 팔싹둥이다 또는 그러다 보니 바보다라고 해서 팔푼 요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투바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어느 날 우체부 아저씨가 이 동네에 이제 이 집에 와가지고 너네 집에 누구 있냐라고 할 때 어머니와 아들이 있으니까 두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보이다 보니까 두 사람이라는 말도 못해서 두 마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두 마리를 두 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는 지금 어머니랑 아들 두 사람이 있다가 아니라 두 마리가 있다라고 해서 두 발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일화도 나와 있습니다. 소설에 보게 되면 예.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실려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이제 황만근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말들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황만근은 바보이고 모지라고 그쵸 모자란 인물이고 바보이고 그다음에 왜소하고 뭐 이렇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시하면서 됐는지도 사실 이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 반근하고 느긋하게 마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래에서 마지막에 반근 이거는 뭐냐 반푼어치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자기 자신이 바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이제 끝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황만근가의 의미에 대해서 아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황만근의 외모라든지 그다음에 뭐 황만근의 태생이라든지 뭐 요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황만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황만근가라고도 볼 수 있겠죠. 결국 남들이 봤을 때는 놀리고 그러는 좀 약간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황만근을 봤을 때에는 아, 이 사람 굉장히 마음적으로는 풍요롭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황만근의 말,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카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약간 좀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했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카이 이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어느 날 이
이 외지인, 이 지역의 외지인인 민씨. 자, 민씨와 함께 황만근이 술을 마시게 되는 날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게 되는데 민씨는 아, 황만근은 바보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단적으로 알게 된 말이 바로 뭐냐면 농사꾼은 미질짐이 안 된다 카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그의 논리를 들어보게 돼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진짜 바보가 아닌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9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작품은. 그런데 그때, 90년대 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일은, 뭐, 97년에 터진 IMF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때 97년이 되기 이제 뭐 이전이나 뭐 요때 뭐 굉장히 뭔가 나라가 좀 불안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농촌을 살려보겠다고, 왜냐면 이제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농촌이 이제 정말 노후화가 되어가고 그 다음에 농촌에 이제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들 사람들이 도시로 다 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농촌이 낡아지고 있는 거죠. 늙어가고 있는 거죠.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농촌 자체가 굉장히 뭔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대의 모습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이때 이제 사람들이 그 정부에서 이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리로 이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랬으면 뭐 어느 정도 돈을 빌렸다. 그럼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농민들이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줘라. 그러면서 그때 막 했던 게 바로 뭐냐면 전국 농민 총 걸기 대회. 그러니까 농가 부채 탕감. 여기다 좀 적어볼까요? 자, 쓰려고 하니까 다시 안 되네요. 자, 가볼게요. 농가 부채 탕감 전국 농민 총걸기 대회. 네,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농민들의 대출을 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갚아야지 뭐 이건 거예요. 빌려주고 갚아야지 뭐 이랬는데 아니 나 못 갚아. 나 돈이 없어.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내가 갚을 수 있는 돈이 없어. 나 못 갚아. 이러고서는 이제 농민들이 다 그냥 나자빠진 상태가 된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국가도 당연히 이제 위태로워지겠죠. 뭐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 이 고장에서 여기가 이제 신대 1, 2거든요. 배경으로 하고 있는 데가 신대리예요. 신대리. 신대 1, 2라고 하는 거 교과서 속에 나와 있는데 이 신대리에서 유일하게 빚이 없었던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황만근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빚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농가부채탕감 전국농민 총걸기대회에 이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규칙이다라고 하면서 경운기 타고 가야 된다. 농민이면 농민답게 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굳은 일을 누구한테 시키냐면 우리 이제 황만근한테 시키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만근 씨는 경운기가 멀쩡하지도 않아요. 경운기가 약간 좀 낡았고 그리고 이제 언제 그냥 멈춰도 혹은 언제 고장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경운기를 달달달달달 거리면서 타고서는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날 마침 비도 오고 뭐 이런 거 이제 교과서 통해서 살펴봤을 거예요. 비도 오고 막 그런데 이 황만근 혼자서 이제 그것도 외롭게 정말 그 긴 거리를 갔다 온 거죠. 예. 이장 시켰으니까 또 네가 진짜 농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가 우리 마을 대표해서 가야지 뭐 이러면서 또 꼬시니까 갑니다. 근데 사실 이제 꼬셨다라고 하기보다는 황만근은 또 우직한 성격이 있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 그러면 이장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야지 하고서는 그 멀쩡하지도 않은 경운기를 타고 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사고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카이라고 얘기했는데 유일하게 이 신대리에서 빚이 없는 황만근만이 그 농가부채 탕감 전국 농민 총걸기 대회에 혼자서 그것도 경운기를 타고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장은 뭐 했냐? 차를 타고 갑니다. 갔다가 슝 오는 거예요. 아, 너무 나쁘죠. 자, 그런데 이제 황만근의 말,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카이 이것의 의미를 얘기해 주자면 뭐가 있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좀 필기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소작농을 해야 된다. 규모를 크게 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냥 소작농으로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황만근 같은 경우에는 뭐 문중에 남는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선 농사를 짓지 그 농사의 규모를 크게 억지로 확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농기계 같은 것들 좀 공유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농기계를 사게 되면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한 대를 사서 마을에서 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면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집에서 새 거 샀다고 하면 저 집에서도 새 거 사고 결국 그거를 사고 나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게 이제 제대로 굴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또 낡고 녹슬게 되잖아요. 예, 그럼 그것도 또 결국에는 빚입니다. 예, 빚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빌렸으면 되고 그런데 그것도 또 안 해요. 야, 너 샀냐? 나도 산다. 나도 새 거 산다. 나도 국가의 돈을 빌려서 새로 산다. 막 이러면서 새로 들여놓기만 하고 제대로 굴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빚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사실 사람들이 이제 빚을 빌려가지고요. 그쵸? 국가에서 이제 빚을 져가지고요. 이제 비료를 사서 씁니다. 근데 그 사서 쓰는 비료는 결국에는 인간에게 또 가게 되면 나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연 퇴비를 쓰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교과서 속에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그 똥냄새 때문에 굉장히 또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쵸? 그 왜 그랬냐면 우리의 황망근은 그 똥을 갖다가 이제 그쵸 사람의 인분 똥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없어 보입니다. 자, 인분을 가지고서는 뭐 이제 뭐 볏짚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자연 퇴비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는 밭에다가 뿌리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또 여씨 노인에 대한 이야기도 교과서 속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가서 이렇게 골고루 막 자연 퇴비도 뿌려드리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뿌려서 좀 거기서도 농작물을 키워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좀 도와주곤 합니다. 그래서 사서 쓰는 비료 말고 자연 퇴비를 써가지고 우리 인간에게도 좋고 그렇게 또 돈도 아낄 수 있고 라고 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약도 사실은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농약 같은 거 쓰지 말고 그냥 자연 그대로의 농사를 짓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결국에는 뭐냐면 기계를 가지고서는 농사를 짓지 말고 그냥 힘들더라도 사람의 노동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따로 뭐 돈 드는 것도 없고 그런데 라고 하면서 노동력에 대한 강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또 살펴봤고 황만근의 말 속에는 사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동네에서 빚이 없었던 황만근만이 진짜 빚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탕감해 달라고 하는 이 농민 총궐기 대회에 갔다는 게 정말 되게 아이러니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황만근 씨 또 어떤 사람이었냐, 공평무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교과서 속에 나옵니다. 공평무사다 이런 내용은 바로 뭐냐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시시비비에 맞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공평무사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시시비비를 가렸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가렸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귀한 사람이죠. 진짜 오늘날 진짜 이런 사람 찾아보기에 참 어려운데 참 이런 귀한 사람을 우리는 이제 잃게 됩니다. 그쵸? 근데 이제 마을 사람들은 사실 그 소중함에 대해서 또 알지를 못하게 되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마을에서 황만근의 진면목을 알아본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그렇죠. 민씨죠. 민순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도시에 있다가 또 도시에서 염증을 느끼고 시골로 왔는데 여기서도 제대로 뭔가 살아보지도 못하고 한 두어 달 만에 다시 또 아이고 농촌으로 왔는데 여기도 역시 사람 살 곳은 못 되는구나 하고서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농촌, 다시 도시로라고 되어 있고요. 황만근의 진면목을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황만근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황만근의 묘비명을 작성하게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유일하게 이 마을에서 황만근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사람, 황만근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 바로 민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우리의 황만근과 같은 사람, 정말 찾아보기 너무 힘들 것 같지 않나요? 남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다. 예, 누구나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요. 또 남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렇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 또 이렇게 일찍, 네, 가게 되는. 마지막에 이제 사망하게 된 내용은 사실은 그 묘비명에 나와 있죠. 그쵸? 막 비가 오고 뭐 날씨도 좋지 않은데 그 위험한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차를 또 이렇게 피하다가 결국엔 사고가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밭으로 굴렀는데,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음, 술 마시고서는 추위에 떨다가 이제 동사를 하게 되는 뭐 이런 내용이 마지막에 이제 묘비명 거기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황만근이 되게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뭐 요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결국 이제 일주일 만에 돌아오게 되죠. 네. 그 경운기 머리와 함께. 그리고서는 황만근도 함께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이런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마을 사람들이 이기적인 것에 반해 황만근은 너무나도 이타적이고 헌신적이고 자기희생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설이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요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사실 이 소설의 내용은 다 정리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세세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수업 시간에 정리했을 것 같고, 큰 틀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자,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인정이 메말라가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 물론 농촌 현실에 대한 뭐 고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농촌 하면 사실 우리는 뭐 좀 푸근하고 따뜻하고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다들 빚을 지면서, 그러니까 부채로 얼룩지게 되면서, 예, 그 농민들도 굉장히 뭔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 작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농촌 현실에 대한 고발도 담겨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이기적인 세태가 되어가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 자, 전의 형식을 띠고 있다. 전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 뭐 공방전, 국순전, 국선생전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학습 활동에 공방전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계, 네, 그 다음에 행적, 그 다음에 평결,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이제 가계라고 하는 건 가계도, 우리 가계도라는 말 쓰잖아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은 어느 집안에 태어난 누구고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게 가계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고 그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하면서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행적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뭐가 좋았고 이 사람은 뭐가 안 좋았다라고 하면서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 바로 평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렇게 전의 형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황만근의 그런 이 사람 삶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황만근은 어떤 사람이었고 황만근의 삶은 이러했고, 그리고 황만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나오잖아요. 우리 수행평가 답이기도 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고 근면성실하고 뭐 등등등, 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고 남을 배려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 것들로 이제 황만근을 평가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전의 형식을 띠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990년대 농촌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농촌 현실을 고발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기적인 현대인에 대한 그런 비판이 담겨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 뭐 주제와 이제 연결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기적인 현대인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마을 사람들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에 반해 우리의 황만근은 너무 착하기만 했어요. 이타적이고 자기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마을 사람들에 대비되어 황만근이 더 위대해 보인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이 작품의 내용은 다 정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뭐 댓글이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